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텐션 얘기하다가 조금 내가 헤맸죠. 그거 마무리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어텐션 부분 다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논문을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논문에 다 있고 코드도 쫓아가면 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을 쓰기 이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해하면 특히 그거 이후에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것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하는 일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특히 아니면 이제 뭐 어텐션 적어도 어텐션 개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방법 그 정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텐션 기반에서 기계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흔히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 시퀀스가 들어와서 이쪽 시퀀스로 나가는 거고 이쪽을 뭐 인코더 이쪽을 디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어가 있으면 이쪽에서 들어오고 다른 언어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가 길어지면 그 RNN을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렇죠? 뭐 LSTM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게 전체를 뭐 다 해결은 못하지만 성능은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이제는 거기에다 이제 어텐션까지 봐가지고 말 그대로 주의를 내가 좀 더 기울여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번역인데 번역 제대로 잘하려면 어느 부분을 번역할 때 어디를 더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자동으로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 논문이 오리지널 논문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거고 이건 뭐 사이테이션이 보통 몇천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 지금 밑에 인코더 디코더니까 지금 인코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단어가 인풋에 해당하는 게 월드 1, 2, 3, 4 들어가면 그것을 인코딩하는 게 여기 H로 표현된 히든 노드들의 인코딩이 된 거고 여기 써있듯이 바이디렉셔널 RNN이다. 그러니까 RNN, 우리가 알고 있는 RNN인데 양방향 RNN이다. 이쪽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양쪽 다 허용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보면은 나쁘진 않겠죠. 오버헤드는 있을지라도 특정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쪽 방향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오면서도 봐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있는 말은 이제 인코더가 애노테이션을 만든다. 그 애노테이션은 지금 H 값을 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전체 구조는 인코더 지금 방금 위에 있던 부분이 이 부분만 띄어서 보았던 거고 여기 인코더고 그다음에 디코더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노테이션 인코더에 의해서 인풋이 들어오면 인코딩 되는 게 아까 H였고 그다음에 디코더는 여기 써있듯이 S였죠. 아까는 H라고 여기 써있고 여기는 이제 디코딩 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은 S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라는 C가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 벡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뮤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현 상황에서 내용 벡터죠. 말 그대로 컨텍스트 벡터니까 여기 써있는 말은 이제 인풋에 어텐딩 함으로써 계산되는 컨텍스트 벡터다 얘기고 데피니션은 요거예요. C의 인덱스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인덱스들이고 보면은 그 디코더 쪽에 있는 히든 노드들하고의 인덱스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의 계산은 단순히 이거다.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h인데 h는 밑에 있는 거고 알파는 그 밑에 또 디파인 되어 있기를 소프트맥스 형태로 디파인 되어 있고 거기에 또 2가 들어가 있고 2는 쉽게 생각하면 에러로 보면 되는데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SI-A라고 HHA하고를 말 그대로 얼라인해 주는 거. 그 두 개를 잘 맞춰봐가지고 개념적으로 밑에 거하고 위에 거를 잘 맞춰가지고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라인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해서 얼라인을 잘 찾아내고 거기에다 가중치까지 더해주는 거죠. 얼라인을 해준 결과를 2로 보면 인스터 바이 J를 보면 I하고 J는 여기 인덱스고 그것의 중요도가 알파고 알파가 H에 밑에 인코더 쪽에 히든노드의 가중치로 붙어서 계산된 게 C예요. 결국 얼마나 얼라인이 잘 됐는가 각 히든노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중치까지 곱해진 걸로 웨이티드 썸을 한 게 C다. 컨텍스트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담겨 있는 노트는 설명이 많이 축약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델이 돌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테이션 펑션이 애노테이션에 디펜던트하다. 어테이션 펑션은 지금 알파로 보면 되고 알파가 이제 있으면 컨텍스트 벡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를 계산해 주는 건 이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얼라인먼트에 디펜던트해서 애노테이션에 디펜던트 하죠 결국은. 결국 컨텐트 베이스드 어드레싱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포지션 RNN에서의 바로 직전, 그 직전, 뭐 포지션도 물론 여기서는 살펴보지만 어텐션을 봐서 그 중요도를 더 보는 거죠. 해보니까 불어하고 영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어텐션 맵이니까 가중치를 보니까 대충 말이 되더라 그런 거죠. 서로 번역했을 때 해당되는 단어가 이 높은 어텐션 가중치를 가지고 있더라. 알파에 해당하는 거. 제대로 잘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쓰려면 학습을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춰서 이 네트워크를 잡아줘야 될 거고 데이터는 당연히 여기 페어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다른 건 없죠. 보통 학습은 당연히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내려올 테고 저번에 이미지 캡션 하는데 거기 얼라인먼트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는 게 S하고 H였는데 그것의 가중치를 정해주는 것도 이 전체 학습하면서 같이 일어나게 된다. 어떻게 잘 돼야 결과 잘 나올 테니까. 멀티레이어 퍼셉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할 테고 뒤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요. 원래 오리지널 논문을 보면 행렬에 해당하는 가중치 그 웨이트의 행렬로 봐서 그것을 학습하는 데 쓰면 될 거예요.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는가에 따라서 조금 학습 과정이 디테일한 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각종 파라미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논문이 3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에다 캡션 다는 거.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슬라이드랑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노테이션이 다 다르죠. 대충 그거 무시하고 앞에 있는 요 S 요 로테이션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물론 전체 돌아가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봐서 또 가중치를 바꿔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았죠. 잠깐만 보면 이 과정 여기 어텐션 값이었고 인풋이 들어온 게 사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곱해진 게 가중치가 가미된 피처들이에요. 여기 Z가 아마 C에 해당하는 거였고 Y는 나와야 되는 아웃풋 아까 워드 1, 2 뭐 그렇게 나가는 것들 그렇죠? 노테이션 다르니까 아무튼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는 지금 뭐 결과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다 캡션 다는 것도 잘 작동한다. 이것도 유명한 논문입니다. 슈어 테넌트요. 그래서 인코더에 들어가는 건 좀 아까 그림에 있었듯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 같은 걸로 이미지를 집어넣어주고
여기 디코더에 해당하는 것은 RNA다.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런 거죠. 이미지 들어오면 캡션 잘 붙은 얘가 있었고, 앞에는 잘 안 된 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요 어텐드가 됐던 지역을 잘못 분간했을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잘 못 붙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죠. 지금 이거네. 여기 앞에 없고 여기 있는 거네. 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이 논문이 좀 복잡합니다. 역시 얘기가 헤맸듯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보면.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어텐션 매핑이 이걸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컨텍스트 팩터 앞에서 썼던 원래 노테이션 C는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텐션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로 C를 우리가 곱해줬었죠. 그 곱할 때는 여기 H에다가 알파 곱해서 나왔었는데, H가 인코더 쪽이었었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게 QKV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로 해석을 하자면 요게 디코더 쪽이고 요게 인코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요게 디코더 쪽, K하고 B가 인코더 쪽.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들여다보면 Q하고 K를 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멀라이즈의 개념이고, Q하고 K를 곱해서 시뮬러리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가. 그거 가지고 가중치를 정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대충 앞에서 얘기했던 컨텍스트 벡터 역할을 여기서도 하죠. 그래서 앞에서의 알파에 해당하는 게 러프하게 이거라 그러면 거기다 B를 곱하는 거죠. H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그래서 넘어오는 것은 K하고 B를 그냥 같다고 치면 어텐드 할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B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H에다 가중치를 정해줬듯이 그거의 결정을 요거 가지고 한다. 그의 개념도를 단순히 풀어서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죠. Q하고 K하고 B하고 올라오면 QK가 넘어가서 곱해지고, 매트릭스로 봐서,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매스크를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정한다. 매스크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또 B를 곱한다. 매스크는 여기 써있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밸리드하지 않은 케이스는 막아주는 거예요. RNA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타임 스텝 I에 있다 그러면 I 플러스 1 이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미래에 대한 것은 다 막아버리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퓨처 인풋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건 뭐 개념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거 막는 거고, 떼버리는 거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어텐션이 전체 구조죠. 앞에서 우리가 그 다른 예제 봤듯이 이런 구조, 어텐션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도 지금 번역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이 뒤에 전체 그림이 나오지만 그거 보기 전에 그것은 인코더하고 인코더 애노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전 히든 레이어를 어텐드 한다. 직역을 얘기죠. 인코더 애노테이션에 대한 어텐드,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 없습니다. 인코더를 히든 노드라고 보면 거기 애노테이션 결과 히든 노드 값이니까 그거를 어텐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기울인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고, 스탠다드. 프리비어스 히든 레이어가 이제 히든 레이어가 닫힌 구조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밑에 층에 대한 것을 어텐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셀프 어텐션의 개념이에요. 제가 요거 설명을 하다가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의 생김새나 지금 내 생김새나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치면 현재 시퀀스에 대한 가중치를 변경을 주려고 하는 개념.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잘 되더라. 셀프 어텐션. 셀프 어텐션에 대한 게 요거예요. 여기 빠져있지만 히든 레이어는 인코더 쪽, 디코더 쪽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 인코더, 디코더에 해당하는 게 뭐 뉴럴 네트워크 있다고 치면 거기에다 둘 다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이 뒷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사이의 관계죠. 인코더의 애노테이션에다가 여기다 어텐드를 해서 디코더에 연결시켜주는 바로 요 밑에 그림이에요. 인코더 애노테이션에 대한 설명, 앞에 거에 대한 설명 요 그림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이게 디코더라고 보면 이게 인코더고, 인코더에서 넘어오는 게 이 워드로 표현됐다 그러면 그게 와서 K하고 B로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Q는 디코더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든 노드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 디멘션에 대해서 그냥 Q로 집어넣어 주는 거. 현재 디코더 히든 레이어 값이 여기 Q로 들어가고 인코더의 값이 K는 여기로 들어가고 B는 여기로 들어간다. 사실상 같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요 B에다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텐션 하는 게 밑에 그 인코딩 부분에 어느 부분에 약점을 둬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매핑이 잘 됐는가 Q하고 K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거의 결과를 여기다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방법이고 여기 써있듯이 셀프 어텐션에 대한 거 바로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밑에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것에 대한 어텐드를 한다. 여기 이제 디코더만 나와 있는데 인코더 쪽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디코더 보면 이게 지금 오리지널 논문에는 없는데 이 그림의 개념이 그냥 위에 히든 레이어 노드가 있고 그 밑에 전체 어텐션 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D가 있고 이제 D 플러스 1이 있으면 각 앞에 단에서 윗단으로 올라갈 때 어텐션을 한다. 셀프 어텐션을. 들어가는 거는 보면 여기서 각 Q하고 KV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거기에 적용이 돼서 계속 타고 가는 거죠. 현재 내 시퀀스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둬서 봐야 될까 그거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RNN에서 했던 거를 이게 해준다고 보면 되죠. RNN은 시퀀스가 타고 올라왔던 거를 앞에 뭐가 있고를 봐서 우리가 뒤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계산했지만 여기는 이제 밑에서 앞에 있는 시퀀스들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가중치를 막 바꿔가면서 학습 과정에서 바꿔가면서 그 가중치를 바꿔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셀프 어텐션이고 그래서 전체 구조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RNN 같이 타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텐션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한다. 반면에 아까 이미지 캡션 같은 경우는 RNN에다가 그 어텐션을 가미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저번에 이미 얘기한 거 어텐션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 여러 지점을 동시에 보는 걸 한번 해보자. 지금 이게 여러 지점으로 보자면 말이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보면 각각 어텐션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본 개념은 실제 여기 써 있는 거 사람이 볼 때 여러 지점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모방해 보자.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밑에 단에 있는 것을 다양한 공간으로 표현을 해서 그 해석을 결합해 보자 라는 거고 기계적으로는 그 어텐션을 여러 개 해서 그걸 그냥 컨캐테네이션 합니다. 갖다 붙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할 수 있는데 위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좀 넣어주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 식에 의해서 위치 인풋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 인풋 인덱스가 있으면 그걸 맞춰서 이 값을 집어넣어줘서 이걸로 인풋이 어떻게 표현됐든지 간에 이걸 섞어주자. 그러면 포지셔널 말 그대로 포지셔널 인코딩, 포지션 정보가 여기 인코딩 돼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지금 설명한 것의 최종 결론이 이 구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인코더 쪽, 이게 디코더 쪽이고 n타임이니까 이렇게 생긴 모듈이 n개 스택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문을 보면 6개 쌓았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할 일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포지셔널 인코딩 여기 들어가고 인풋에 대한 인베딩 뭘 쓰든지 간에 인풋이 여기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한참 얘기했던 어텐션 핵심 부분이 어텐션 부분이 요거고 그 위에 피트포드 뉴럴 네트워크 있다고 치고
한 덩어리가 된 게 여러 개 쌓여 있고 그게 디코더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마찬가지인데 아까 디코더 쪽에서는 오리지널 어텐션이 있어야죠. 그 오리지널 어텐션에 해당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더, 인코더 쪽을 어텐드하는 게 요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셀프 어텐션이에요. 매스크는 아까 디코더 쪽에서는 결과를 볼 때 미래에 대한 것은 막아주는 뭐 그런 의미로 좀 매스크가 됐다고 치면 돼요. 러프한 설명입니다. 지금 아주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설명만 내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써있듯이 스킵 커넥션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레저넷 비슷하게 툭툭 넘어가서 밑에서 학습된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도 가미했다. 그런 얘기고 올려보니까 한 예를 보니까 여기 봐서 5층에서 6층으로 가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값을 보니까 값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이거 제대로 잘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 케이스일 때 예제가 지금 두 개인데 각각 가리키는 게 여기서는 애니멀이고 여기서는 스트리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대로 잘 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다른 그 스태프 노트에서 온 건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그냥 요약이에요.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거고 앞에 있는 그림이고 이걸 써가지고 NLP 쪽에서 사용한 게 제일 잘 나간다는 알고리즘이 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또 하나 나온 게 뭐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현재 제일 괜찮은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폼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얘기했죠. 커버를 했고 이제 비전에다 적용하는 게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 했습니다. 딥러닝 슬라이드는 내가 넣은 건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남은 게 오늘 얘기할 제너레이티브 모델. 원래 내가 여기다 추가하려고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스탠포드 강의 자료가 잘 돼 있어서 그냥 그거를 오늘 올려놓은 거 그걸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할 얘기 아무것도 없나요? 좀 알아듣겠나요? 교수님, 저 그 질문이 있는데 213페이지에서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할 경우 그러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전 레이어와 그 이후의 레이어는 이제 그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수를 맞춰야 되나요? 필터의 수를 맞춰야 되는 거. 필터의 수라는 게 지금 이 H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어텐션을 하려면 이제 이전 레이어 수도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이 예를 들어 멀티레이어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으면 그 개수가 다 똑같, 예. 여기서 그림을 H라고 표현된 이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냐는 게 질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히든 레이어 뒤에서도 이제 HGA 이제 글쎄, 그 오리지널 논문에는 내가 뭐 아주 샅샅이 훑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이 왜 나왔느냐? 지금 싱글헤드에서 멀티헤드로 간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모티베이션은 여러 군데를 보니까 사람이 여러 군데 보듯이 그거 아이디어 한번 넣어보자. 그다음에 밑에 공간을 해석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들로 이렇게 투영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이전 레이어에서 그 만약에 하나만 값을 준다면 모든 어텐션이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전에 그 밑에는 하나가 있고 위에는 여러 개가 있다. 예. 근데 지금 두 개의 그 연결성은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보자면 이 히든노드 값에서 들어가잖아요. 히든노드 값 밑에 이제 어텐션 결과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어떻게 보면 그걸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개수가 다르다 그래도. 내가 아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모르겠어요. 밑에 오리지널 인풋 스페이스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갔으면서
우리가 CNN에서 얘기할 때 좀 고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한다 그럴 때 그때 굳이 헤드 개수까지 똑같아야 되나? 뭐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적어도 히든 레이어는 다 동일한 사이즈로 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밑에 개수가 다른 거 파라미터 매핑이 되느냐 그거는 뭐 다른 얘기 같아. 히든 레이어로 연결되고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직접 관련성은 없지 않나. 감사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웨이트들이 각각 연결해주는 그 행렬 값이니까 결국은 그 위아래 직접적으로 연결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코드 한번 받아서 조금 열어보고 돌려보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드가 있어요. 아무튼 뭐 관심 있는 사람 보도록 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건 이 정도로 다 끝내고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모델. 자, 딥러닝에서 마지막 주제고 이것도 뭐 액티브한 리서치 분야이기 때문에 커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운데 이것도 밑에 뭐 쓸데없는 거 이거는 스탠퍼드 대학 얘기니까 볼 거 없고 일단 개괄적인 이러지 작네. 개괄적인 얘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한참 전에 얘기할 때 제너레이티브니 아니면 디스크리미너티브니 그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분류, 뭐 그런 것만 잘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면 그거고 제너레이티브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모델이다. 뭐 분류 문제에서는 그 텀을 구해가지고 베이지언 인퍼런스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률 값을 찾아보는 뭐 그런 거였죠.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거 내용하고 배치된 거 아니고 그 내용인데 이제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보는 그런 실질적인 알고리즘을 특히 세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거고 그걸 보는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데이터 뭘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좀 적다 없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데이터 증강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조금 베리언스를 줘서 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의 분포를 따르는 동일한 성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 내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한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주로 봤던 건 뭐 지도냐 비지도냐 그렇게 본 거죠. 개념 다 아는 거고 사실 언슈퍼바이즈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셀러버스에 넣어서 살펴보지는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고 읽어보면 되는 수준이라 물론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조금 좀 복잡한 게 있고 그것도 계속 연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클러스터링의 앙상블 기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은 뭐 지도냐 비지도냐 그렇게 봤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는 대충 뭐 대부분 분류하는 거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하는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트하는 거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의미에 맞게 세그멘트 하는 거 아까 내가 다 건너뛰었는데 그림에다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미지 캡셔닝 아까 우리 봤듯이 이미지 갖다 그 캡션 갖다 붙이는 거 이미지에
비지도 당연히 이제 다른 것은 클래스 라이브러리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링이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그 이외에는 뭐 차원 축소 해석을 직역을 하면 디멘셔널리티를 줄여가지고 오리지널 계산적인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피처들로만 단순히 뽑아내는 피처 셀렉션도 있고, 아니면 피처를 컨스트럭션 만들어내는 피처 컨스트럭션도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말 그대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분포를 찾아내는 거. 그 정도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제일 대표적인 K-mean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디멘션 줄이는 거는 역시 제일 대표적인 게 PCA 같은 게 있죠.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하고 있고, 한번 여기까지는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는 건데,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한 성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어떤 그 분포, 그 데이터가 오는 분포를 따르는 그 분포로부터 X의 확률을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이 분포는 이제 모르니까, 어떤 분이 모르지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 모델링을 하고 그 확률 값을 한번 계산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모델 가지고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바로 1번에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분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approximate 해주는 모델의 확률 분포를 알아내서, 아까 density estimation 얘기 있었지만 여기 알아내서 그거로부터 샘플링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희소할 때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 비지도 아까 얘기만 했는데 준지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하고 비지도를 합쳐놓은 거. 그 지도 학습에 클래스 레이블을 갖다 붙이는 건 어쨌든지 간에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의 레이블된 데이터와 다수의 언레이블된 거 있으면 그걸 합쳐서 하는 준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준지도 쓰기 위해서 언레이블 데이터 많이 제너레이트해서 쓰겠다. 그럼 제너레이트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니면 클래스를 고려를 하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 덴시티 그 분포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explicit하게 찾아내는 게 있고,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면 implicit하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다음에 정작 모티베이션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리얼리스틱한 샘플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써 있는 것은 이제 리얼리스틱한 샘플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유용한 피처를 학습하는데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들어내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너레이트 모델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방법들이 여기 써 있는 거고, 아까 그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이, 뭐 그게 방법이면 그런 방법들이 이거고, 알고리즘으로 보자면 알고리즘이 밑에 써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대표적인 세 가지,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거 세 개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픽셀 RNN하고 픽셀 CNN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듯이 아주 간략하게만 보죠. Fully Visible Belief Network. Belief Network은 어떤 인과관계가 표현된 네트워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조건이 주어지고 다음 단계를 에스티메이트 한다거나. 근데 Fully Visible 하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그러니까 explicit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덴시티 모델이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내가 이미지에 대한 확률 값을 어떤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자체가 X라면
그것에 대한 확률은, 이 데이터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보면 xi가 1부터 n까지 가면서 xi 들어가고 1부터 i-1까지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디펜던트하고, 만약 시퀀스가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앞에 두 개의 디펜던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계산해서 곱한다는 거예요. 각 셀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곱하면 전체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픽셀 RNN이에요. 이 식이 결국 앞에 있는 것에 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타임 시퀀스로 보자면 앞에 먼저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 걸 보는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같은 이미지인데 앞에 게 먼저 만들어지고 뭐 뒤에 나온다는 게 개념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건 이걸 써서 하면 되는데, 그 픽셀 값들에 대한 확률 루프를 다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뭐 복잡하다. 그러면 그 일을 해주는 건 이를 들어가는 걸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RNN을 써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픽셀 RNN이다. RNN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구조고, 픽셀 RNN의 이제 개념이에요. 논문은 여기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위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디펜던스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하고 밑으로 가는 게 디펜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서 쭉 만들어 나가면 된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까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있다고 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하고 뭐 그런 값들이 정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해지면 되고, 그 과정을 RNN 모델로 만들어서 전체 확률값을 구해주면 그 이미지의 확률이 나오지 않느냐. 그 모델입니다. 결국 픽셀 RNN이. 개념적인 설명만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코너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지 픽셀들을 제너레이트 한다. 디펜던스는 디펜던스 생각나면 화살표적인 디펜던스,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디펜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리프 네트워크가 이 디펜던스를 표현된 네트워크를 우리가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럴 때의 단점, 시퀀셜하게 나온다. 뭐 당연하죠. 그 밑에서 지금 얘까지 나와야 전체 이미지가 다 나오는데 얘는 이것하고 이것에 디펜던트하고 걔들은 또 이것들에 디펜던트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펜던스를 가정을 해서 RNN을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RNN의 타임 스텝을 요 디펜던스를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제안한 게 픽셀 CNN이에요. CNN 개념으로 가자. 전체를 만들어내는데 CNN에서 우리가 요 필터, 커널을 씌워서 하듯이 그것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만들 때 여러 다층 구조를 가면서 CNN 레이어를 가졌던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쓰자. 쭉 이렇게 엎어가면서 값을 계산하면 그게 전체 다 계산이 되면 그걸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필터를 이렇게 씌워 나가자 뭐 그런 얘기고, 이때는 모든 디펜던스를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각 CNN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만 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의 의미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CNN으로 요 지역을 덮었을 때 그거 가지고 요 값을 계산한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필터 커널이 이렇게 보통 CNN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걸 써가지고 요 한 값을 결정하는 데 쓴다. 그러면 그 필터로 옮겨가면서 하면 그 값들이 나오겠죠.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아까 앞에서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매스크 얘기한 그 개념하고 같아요. CNN을 이렇게 갖다 씌우면 이 오른쪽하고 밑에 쪽은 앞으로 계산돼야 될 값들인데
없는 거죠. 미래, 이게 미래죠. 앞에는 순차적으로 계산됐다고 치면 그대로 써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필터를 갖다 씌우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뭐 RNN이나 CNN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 약간의 미묘한 말 그대로 그 CNN을 쓴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RNN보다는 좀 빠르다. 그리고 CNN 갖다 씌우는 거를 뭐 병렬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학습은 그런데 제너레이션 할 때는 오래 걸린다. 그 얘기예요. 제너레이션 할 때는 결국 쭉쭉쭉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수가 이미지 크기가 있으면 그거만큼 해줘야 된다. 30배가 30배가 있으면 각 한 셀 한 셀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결국 이만큼 걸린다. 그래서 역시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만들어냈더니 여기 써있듯이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둘 다 유명한 데이터 셋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셋. 그걸 써가지고 잘 만들었다. 장점. explicit하게 likelihood를 표현할 수가 있다. 아까 수식이 있었듯이 아까 아래는 형태를 했을 때 이 수식이 있죠. 저 형태로 explicit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좋은 게 잘 나온다 하는 거고 옵티마이즈 하기도 쉽다, 학습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시퀀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아이디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016년 립셋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무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이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된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이 픽셀 아래는 CNN 본 거고 두 번째가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아니고 Variational Autoencoder는 오토엔코더의 Variational Inference 기법을 적용했다. 대충 그렇게 보면 되고 Variational Inference는 그 Latent Space에서 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 Variational Inference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니까 보죠. 픽셀 아래는 CNN의 요 식은 이건 X를 뭐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의 확률이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쓰인 게 테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거는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Variational Autoencoder를 쓰면 이 값을 계산하는데 픽셀 CNN은 이 방법을 썼는데 이 VA는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X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요 marginalize 개념이죠. 어떤 latent variability가 있어서 그것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곱해주면 그게 marginalize 하는 거죠. 썸으로 하던 아니면 적분, 인티그럴로 하던 개념은 같으니까 이 값을 구하려면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문제는 요것이 뭔지 모르고 말 그대로 latent variable이고 그것의 모든 영역, 얘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구할 수 없다. 그게 기본 문제입니다. 마지노라이즈 하려고 지금 C를 쓴 거고 여기로 이제 좀 이따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일단 오토엔코더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토엔코더는 앞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인코더, 디코더, 뭐 시퀀스 투 시퀀스 얘기할 때 그 인코더예요. 인코더인데 오토가 붙으면 자기 자신을 인코더하는 거. 즉 나중에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해주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오토엔코더예요. 인코더 부분이 있고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인코더 하고 나면 그게 인코딩 된 결과가 여기서 이 피처 형태로 나올 테고 걔를 다시 디코더를 하면 원래 자신이 나오게 원래 X가 들어가면 X가 딱 떨어지게 나오면 좋은데 그걸 목표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에 근사한 X 햇이 나오는 거일 때 C를 들여다보면 걔가 인코딩 된 representation이죠. 이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로우 디멘셔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찾아낸다. 오토인코더도 얼핏 보면 이거 왜 하나 싶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인풋 아웃풋으로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서 중간 단계를 끄집어내면 그것을 표현해주는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 사실 나온 거죠. 보통 이 사이즈를 작게 주면 그게 로우 디멘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매핑이 되면 그 원래 성질을 잘 유지하면서 작게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잘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학습에 써서 잘하면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게 오토인코더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나오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는 거고 줄이면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찾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피처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학습의 예입니다, 이건. 그래서 집어넣은 거랑 나온 거의 차이. 로스 펑션 우리가 알고 있는 L2 로스 펑션 예를 들어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학습해주면 된다. 여기서 레이블을 쓰지 않는다. 그냥 인풋 자체가 들어가는 거니까 레이블 개념 없죠. 그리고 실제 활용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다 학습 끝나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끝나면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가지고 예를 들어 분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써서 분류 문제를 풀어라. 이게 분류 문제 푸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푸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 나온 거 차이 봐가지고 학습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학습할 수도 있고 여기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걸 좀 보여준 건데 여기까지 말 그대로 파인 튜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레프레젠테이션도 좀 보정을 해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능하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제 여기는 나오는 건데 학습을 통해서 그 결과 학습된 거에다 인풋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게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new라는 말이 있어요. 학습에 사용된 거 집어넣으면 그것이 인코딩 된 건 나오는데 새로운 데이터 집어넣어서 그것에 인코딩 된 거 어떻게 나오는가. 물론 학습된 거 다 집어넣으면 여기 그 인코딩 된 레프레젠테이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잘 될지 성능이 아무래도 학습한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말은 원론적으로 C를 모르면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앞에서 내가 설명한 걸 쓰면 이거 학습 끝나면 그거 유지하면 학습 사용된 거 말고 이제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표현해서 하면 나오긴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새로운 걸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뉴 데이터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면 원래 데이터를 잘 표현해주는 레프레젠테이션 찾아내는 거는 적합한데 오토인코더를 쓰면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모델, 제너레이트 모델로서는 이거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에다가 어떤 확률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률값을 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로부터 만들 수는 있다. 오토인코더에서는 인풋 집어넣을 때 이거가 확률 텀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온 거죠. 데이터 하나 집어넣으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했고 근데 여기서는 이것에 대한 분포 이것이 의미해요. 그 C에 C를 표현해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포를 떼든지 간에 파라미터의 실제 true라는 의미로 써요. 스타가 붙은 거고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문제는 얘를 모른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형 같이 심플한 거 프라이어를 잡아서 그거를 써서 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뒤에 이제 연결이 계속 돼 있지만은 여기는 디코더, 아까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보자면 트랜스폼 비슷한 거. 밑에가 인코더가 있고 위에가 디코더면 각각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표시를 하자.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해서 저희를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어. 계속 반복되는 슬라이드라. 이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죠. 이건 모른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위에 x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죠. 아까 요거. 그래서 x를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x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포를 알면 그걸 쓰면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를 한번 찾아내고 싶은 건데 구하고 싶은 건데 정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중간 매개치 레이턴트 베리어블 C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가정을 하면 요거를 알아내는 건 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해서 그걸로 디코딩 해주는 역할을 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문제는 C에 대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 모든 C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해 이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 어떤 분포를 가정을 하면 특정 값에 대해서 요 값을 구하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요 값까지 구하는 건 가능할 텐데 그것을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합해주는 거 그것은 트랙터블 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나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뭔지 모르는데 걔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밑에 뭐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쓸 수는 있다. 식을 보면 여기에다 그냥 요거 추가한 거죠. 로고 붙인 건 뭐 그냥 로고 붙여서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니까 로고를 붙인 거고 단지 뒷부분에 P of X는 요거만 추가된 거니까 결국 샘플링을 해서 그거의 평균 값을 봐라 이 얘기죠. 이게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의 개념이죠. 여러 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은 그 값을 쓴다. 근데 그거는 편차가 클 수 있다. 샘플링의 한계다. 편차가 크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가 들어갔을 때 C가 나오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근데 포스티리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위의 식에서 이거 어렵다 그랬으니까 역시 이것도 구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거 구하는 게 어렵고 따라서 이 텀을 구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한번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요거 뒤집혔습니다. 여기 C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X가 들어갔을 때 C가 나오는 거니까 X가 인풋이고 요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그러면 이게 인코더 쪽이에요. 지금 인코더 쪽을 관장하고 있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 인코더 디코더가 둘 다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돼 있다 그러면 인코더 쪽의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 웨이트들. 이건 디코더 쪽의 파라미터들. 그래서 밑에서 C가 올라왔을 때 X에 대한 확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거 대신에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approximate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뒤에 다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터블한 에러의 로어 바운드가 유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옵티마이즈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예요. 오토인코더인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그러면 오토인코더에 대한 학습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통해서 해주는 거고 그것은 레이텐트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을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일반 밑에 써 있죠. 모르는 확률 분포를 이건 그냥 뭐 주어진 x로부터 모르는 확률 분포를 approximate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다시 아까 처음 식으로 돌아오면 아까 식에 여기 로그만 갖다 붙인 겁니다. x의 확률, x는 데이터고 x의 확률은 레이트 베리어블을 거쳐 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에요.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C 값이 여기서 나온다고 치면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C의 확률에다가 이걸 곱한 게 이 전체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X 자체는 C에 디펜던트 하진 않죠. 아까 원래 식에서 보면 원래 주어진 데이터니까 이건 레이턴트 베리어블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가 주어졌을 때 C는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 Q로 표현된 인코더 쪽을 통해서 C가 나온다고 하는 거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은 C에는 무관하다. 이 테타는 그 디코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올 확률은 인코더 쪽하고 무관하다. 주어진 데이터로 보면. 인코더 쪽은 뒤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디파인 하면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것은 여기 써있듯이 베이즈 룰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냥 C만 썼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베이즈 룰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설명 다 잘 나와 있듯이 이 값을 위아래 다 곱해주는 거 마찬가지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곱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쓰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텀은 P의 X given Z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Q의 Z given X 이거고 밑에는 P의 Z 설명을 내가 잘못했네. 첫 번째 건 여기서 온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ZX, ZX는 이거랑 이거죠. 그렇죠? 그냥 온 거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거 뒤집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의 Z 밑에 있고 Q 요거 있어가지고 뒤집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지금 이 세 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C가 주어졌을 때 X 뭐 그냥 내려오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그 C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확률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두 개를 분포로 보면 되고 P하고 Q는 확률 분포로 보면 두 분포의 로그에다가 첫 번째 요거의 확률 앞에 붙이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KL 다이버전스죠. 앞에 디센트리 할 때 인포메이션 테어리에서 그때 봤던 정의 중에 KL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뭐 렐러티브 엔트로피. 그것에 해당해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쓴 겁니다. 이 두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다.
엄밀한 의미에서 디스턴스 메저는 아닌데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세타가 디코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보면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 C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는 확률. 이건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인코더 쪽이에요. Q는 인코더 쪽에서 X가 들어가서 이제 C가 나오는 확률, 인코더 쪽에서 이 분포 나오는 분포하고, 그리고 C에 대한 prior, 여기 써있듯이 그냥 C의 prior,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가 C인데 거기서의 prior. 세타 한번 보자면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니까 디코더 네트워크의 밑에 부분이 이제 C가 되는데 X가 들어가서 C가 나오고 C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보통 인코더의 구조인데 거기서 윗단에서 C의 prior, 보다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랙터블 하다 나왔는데 아까 요거 인터랙터블 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Q를 써서 하려고 하는 거고 계산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밑에 써있듯이 적어도 KL 다이버전스는 0보다 크다는 성질이 있어서 지금 X에 대한 확률, 이 X가 되어 나올 확률, 라이클리우드죠 어떻게 보면.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잘 나오게끔 하는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고, 그것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세 개로 꾸며져 있는데 얘는 0보다 크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걸 맥시마이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적어도 0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맥시마이즈 할 때는 얘는 그냥 무시하자. 얘를 맥시마이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결국 로스 펑션으로 쓰는 거고, 그걸 우리가 expected lower boun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랙터블한 로어 바운드다.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때 대상이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로어 바운드다.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즈 해주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텀, 두 분포의 KL 다이버전스가 예를 들어 이 분포가 둘 다 가우시안이다. 그런 걸 가정을 하면 이거는 쉽게 유도가 돼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이 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우시안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z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x가 나오는 건데 인코더 x 집어넣어서 맨 위에서 x 나왔을 때 에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에서 x 넣었을 때 x 햇이 나오는데 그 두 개 차를 이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걔는 차가 가급적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KL 다이버전스가 다이버전스가 크면은 이게 작아지게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가급적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말이 되죠. 그 밑에 인코더의 representation인 C의 분포랑 그다음에 X가 들어가서 C가 나오는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거랑 비슷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잘 비슷해야 제대로 잘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차는 비교적 적게. 그다음에 C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의 라이클리우드 자체는 커야 되는 거고, 개념은 밑에서 X 넣었을 때 위에서 X셋이 나오면 그것은 차가 작아야 된다. 방금 설명한 게 그 의미예요. 인풋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한다는 것이 원래 X가 들어가면 나중에 X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디코더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밑에서 x가 들어갔다고 치고 그게 C를 통해서 나온 게 요 x인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제대로 잘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오브젝트 펑션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브젝트 펑션 요걸 쓴다. 요거 그냥 무시하고 끝까지 다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써있듯이 인코더는 X 들어가서 여기 C가 나오는 거고 요 위에 C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C의 성질이 요 뮤하고 시그마를 띄는 가우시안 성질을 띄어야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가 Q이다. 그다음에 그것은 뉴럴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요 파이다. 그래서 X 집어넣으면 G가 나오게 해주는 게 그 Q 부분이고 C가 요 위에 있다고 치면 C에서 이제 원래 다시 X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디코더고 그게 P로 표현된 네트워크이고 그것의 파라미터가 데이터고 C가 들어가서 X가 나오게끔 하는 거고 여기서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아까 오브젝트 펑션을 다시 보면 케일 다이버전스 계산하는 텀은 애널리틱하게 수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논문에 잘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해당하는 것을 봐줘야 되는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존재한다. 유도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의미는 그 C에 대한 분포는 0하고 1 노멀 분포입니다. 평균하고 그 표준 편차가 1인 노멀 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한 거고 앞에 부분은 요 Q에 해당하는 거예요. Q는 뮤하고 시그마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X가 들어가서 C가 나오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서브스크립트는 별거 아니고 여기서 올라오는 그 Q를 통해서 계산되는 C는 요거를 띄고 그 다음에 요 C는 원래 요 중간 단계의 C는 원래 노멀 분포를 요 값을 가진 노멀 분포를 띈다는 가정 하에 KL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유도됐던 게 지금 이 식에서 온 거죠. 계속 봐서 보면 X가 들어서 C가 나오니까 그 Q가 해줬던 일이고 여기 보면 C의 디코더 네트워크의 C의 부분에 대한 거고 그것의 확률이니까 뭔가 확률 분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노멀 분포로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렇고 0하고 1을 가진 거고 여기는 이제 각각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파라미터로 학습이 되는 거고 밑에서 지금 그 의미예요. 이 그림은 밑에서 학습 통해서 요거랑 요거를 학습시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요 평균에 해당하는 것, 요 표준 편차, 이 공부산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레이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묶여가지고 위에 제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요쪽 여기서 묶여서 제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분포가 각각 요 분포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C에서 E3라고 가정하는 분포는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차를 미니마이즈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한다. 가급적 얘가 나오는 게 요 노멀 분포를 띄는 거랑 가깝게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 이거 계산해서 그걸 요 로스 펑션에 넣어줘서 빼주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꾸로 멀면 멀수록 좀 더 조정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맥시마이즈 하려는 거에서 작아지니까 가급적 같아져야 요 오브젝트 펑션이 커지죠. 그래서 요 인코더 쪽 지금 내가 설명을 했고 그곳의 표현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박스 쳐 있는 거 설명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애널리틱하게 계산되는 거고 오브젝트 펑션 요거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돼요, 사실. 거기에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는 값이고 이거는. 그래서 요 C로 표현이 되고 C는 여기서 받아들이는 뮤하고 시그마니까 얘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그것의 가중치 웨이티드 썸이 되겠죠.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학습 통해서 그걸 튜닝할 테고. 학습할 때 튜닝이 되는 목적 오브젝트 펑션 이 위쪽에서 아예 그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값하고 전체 오브젝트 펑션을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계속 쭉 내려오는 식으로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말은 이 C 값을 이 그림만 보자면 C를 여기서 샘플링하는 거죠. 샘플링해서 한 값을 써버리면 백프로포게이션 하면 이게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다. 그럼 여기서 그냥 멈춰지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C가 뮤하고 시그마의 어떤 뭐 수식같이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던 에러가 뭐 수식을 타고 다시 내려가죠. 근데 쭉 내려오다가 그냥 컨스턴트 하나다. 얘는 고정이죠. 샘플링한 결과로. 그 밑에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계속 내려갈 방법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계산 백프로포게이션에서 계산돼야 되는 그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냥 얘를 특정한 값으로 써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C를 결국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 하라는 게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화 시키는 걸 다시 해라. 그러니까 C를 이렇게 바꿔줘라는 얘기예요. C를 이거 보면 그냥 뮤는 그냥 올라오고 시그마는 올라오는 거에다가 엡실론을 곱해줘라. 엡실론은 임의 값이고 역시 노멀 분포에서 오는 값을 이건 샘플링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여기 만약에 엡실론이 있다 그러면 걔는 백프로포게이션 될 필요 없죠. 내가 엡실론 학습하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뮤하고 시그마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걔는 여기까지 온 걸로 이걸 타고 내려가면 얘는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갈 테고 얘는 엡실론과 곱해졌으니까 그것만큼 해서 갈 테고 그걸 우리가 리퍼러미터라이전 트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샘플링 한 것을 디퍼런셔블 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말 그대로 다시 재 파라미터화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학습하는 데 쓴다. 그 얘기고 반복이니까 뭐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인코더 여기 있고 디코더 여기 있죠. X 들어가서 X 헤드 나오는 거 아까 오토인코더 봤던 그거 마찬가지고 파라미터는 뮤와 결국 결론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요 뮤하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위아래 둘 다. 그래서 그 둘 다 학습하는 데 쓴다. 하는 거고 오브젝트 펑션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산해가지고 요곳에다 변화를 주는데 쓰고 물론 이제 여기 계산할 때 얘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것만 있으니까 요것이고 요게 사실 튜닝해 주는 거죠. C가 지를러스 X 햇이 나오는데 걔가 얘하고 가급적 가까워야 된다. 개념상은 이거지만 실제 로스 펑션은 얘 빼기 얘가 되죠. 제곱을 하든 어쨌든 L2 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텀은 KL 다이버전스 요건데 그거는 어떤 값으로 추가가 된다. 라는 거고 KL 다이버전스에서 비교되는 두 개 분포는 하나는 이 계산을 통해서 나온 요 두 개 분포고 요 하나는 우리가 임의로 주어진 0하고 1에 해당하는 그 노멀 분포예요.
이해가 가나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아니고 학습은 여기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코더 쪽에서 이거 학습 그 전체까지 올라가서 에러를 보고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데 각각 뮤하고 시그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시간이 가는데 내가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밑에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오브젝트 펑션 이렇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튜닝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이 x하고 x의 햇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c의 분포를 요 인코더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코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포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것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포 그 평균 0이고 편차 1인 그 분포에 맞게끔 맞춰주는 것 두 개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상 전체 학습 과정인데 윗부분이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내가 다시 잠깐만 하고 그럼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뒤에 이 제너레이트 데이터는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끝났으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게 데이터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 요 C에서 샘플 해가지고 네트워크 학습 끝나면 요 C에 해당하는 것을 샘플링을 이 분포를 통해서 해서 디코더 쪽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저기 나오는 게 새로운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보니까 실제로 잘 나오고 여기서 이제는 그 각 디멘션에 대해서 그 C를 좀 바꿔주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의미하는 개념이 좀 다르면 그것에 좀 변형을 주면 그것에 맞춰서 잘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 그 포즈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미소가 얼마나 띄고 있는가 하고를 변화를 주면 보면 머리가 이렇게 좀 방향이 틀려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웃는 정도가 밑에가 좀 더 많이 웃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도까지 조정을 해가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드니까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론에 근거해서 잘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티 모델이다. 그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학습이 끝나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C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퀄리티가 잘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오는 만들어지는 거 아까 예제는 뭐 잘 나왔다 그런 얘기 방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듯이 그런 상대적으로 볼 때 픽셀 아레나하고 픽셀 CNN에 대비해 볼 때 별로 잘 안 좋다. 그런 거예요.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다음 시간에 겐마저 커버하고 그다음에 앞에 요 BA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시작하고 앞으로의 스케줄은 강화학습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화학습하고 그러고 나면 11일 날에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예상대로 진도가 나가면 11일 날